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집동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재개발 재건축 하반기 투자 전략 요 내용 가지고 김예림 변호사님이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이제 법무법인 신목에서 대표 변호사인데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만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사건도 하기는 하는데 거의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많이 하는 거는 뭐 조합원 입주권 컨설팅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 이제 권리 분석해서 법률 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사전에 미리 좀 봐드린다거나 또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뭐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를 제가 또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 뭐 사업지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소송도 하고 자문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조합에 대해서 뭐 법률 자문 업무라던가 공사비 협상 업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이제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려고 하실 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고 좀 생소하고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일부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 권리가액이라는 거는 그 건물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면은 저런 빌딩을 이제 재개발 구역에 있는 빌딩 같은 것들 매수하실 수도 있고 뭐 다가구 주택 전체 건물 한 동이라던가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원룸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빌라나 이제 원룸을 매매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시세나 뭐 감정가액으로 봤을 때는 이 건물이 훨씬 크겠죠. 이 원룸 같은 것들은 뭐 한 2, 3억 대면은 뭐 감정 평가 받아도 잘 받는 거죠. 근데 이 건물은 뭐 몇십억 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사진 속에 보면 지금 한남 2구역이거든요. 이런 데는 뭐 7, 80억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권리가액이라는 거는 이 기존 건물의 감정 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보이세요? 큰 거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러세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는 작은 건물 사시는 게 좋아요. 작은 거. 왜냐면은 이게 그 가격이 높아지면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서는 이제 권리가액, 감정평가액에 이게 나중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다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건물을 조합해주고 그리고 싼 값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권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리가액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권리가액 자체가 커버리면 그럼 매매 가격이 너무 높아지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거래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권리가액에 붙는 프리미엄은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오히려 커질수록 권리가액이 클수록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래하실 때는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가액이 좀 작은 물건들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는 인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재건축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재건축은 이제 또 큰 평수를 또 받으신다거나 뭐 이런 경우 좀 다를 수 있는데 재개발은 일반적으로 이제 권리가액이 좀 작은 물건이 좀 가볍기 때문에 잘 팔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좀 특수한 경우들이 있죠. 여기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뭐 한 7, 80억 가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펜트하우스 수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 중에서 권리가액이 상당히 상위 순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펜트하우스 뭐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수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할 수가 있죠. 뭐 강남 재건축이라던가. 그래서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좀 권리가액이 작은 물건을 거래하시는 게 그래도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개발 구역에서 좀 인기가 많은 물건 중에 하나가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뚜껑이라고 부르는데 그 무허가 건물을 거기 가서 보시면은 막 쓰러져 가는 건물을 몇 억 주고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사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감정 평가 금액이 뭐 몇백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프리미엄만으로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허가 건물도 모든 무허가 건물이 다 입주권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일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또 이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매매가 자체가 낮아서 이제 거래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품이다 보니까 권리가액 자체가 낮아도 좀 인기가 많은 물건으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분양 자격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이게 입주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 말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근데 보시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분양 자격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재개발은 땅이나 건물이나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통 이제 아파트는 뭐 대지 지분 형태로 녹아 있잖아요. 집합 건물이 거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복잡할 이유는 없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좀 분양 자격이 복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뭐 단독주택이 있을 수가 있고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서 다가구랑 이제 다세대랑 좀 구분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다세대는 빌라라고 생각하셔서 세대별로 다 등기가 쪼개져 있는 경우예요. 근데 이제 다가구는 실제로 이제 가구별로 다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그냥 하나로만 나 있어서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건물을 다가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토지만 갖고 있는 경우에도 또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날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사업으로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 이게 다 달라요. 사업지별로 다 다르고.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전에 이제 현황보다 그 이후에 뭐 지분 쪼개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대 수가 늘어났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토지 한 필지가 있는데 원래 토지 한 필지 갖고 있으면은 입주권 하나밖에 못 받거든요. 근데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날짜 이후에 이걸 두 필지로 분할했다라고 하더라도 원래 현황대로 이제 하나밖에 입주권을 못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지 그냥 이제 단독으로 뭐 사셨다고 해서 그게 단독 입주권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걸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게 불법 건축물인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주거로 사용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 원주민들의 어떤 주거를 좀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정한 부분에 한해서 이제 그 입주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권을 주는데 이것도 이제 조합에서 정관에다가 무허가 건물 입주권을 주겠다라고 정해져 있어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허가 건물. 그래서 이 요건만 갖추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되게 많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허가 건물은 권리가액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실제로 가보면 이 무허가 건물이 뭐 대장에는 등록이 돼 있는데 철거가 돼버린 경우도 있고 멸실이 돼버린 경우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집안에 이제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사셔서 확인원까지 확인하고 사셨는데 그 옆 집안에 이제 무허가 건물이 있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 무허가 건물 거래하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굉장히 이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물권자 이거는 재건축도 마찬가지긴 한데 한 구역에 여러 채를 가지고 계셔도 이제 입주권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게 원칙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큰 건물을 갖고 있어도 입주권이 기본적으로 하나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별로 가치가 없는 거죠. 네, 가치가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도 낮게 붙고 그리고 이제 거래가도 높기 때문에 수요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한 구역에 세 채를 갖고 있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고시일이라는 날짜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한 채를 뭐 내가 샀다라고 하면은 입주권 하나를 가지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유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언제를 보셔야 되냐면 여러 채를 원래 갖고 있었던 사람은 이걸 조합 설립 인가고시일 이전에 다 각자 이제 세대별로 뭐 등기를 하셨다거나 그렇게 소유권 분리를 해두셨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또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내가 한 구역에 여러 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라는 게 나기 전에 분산해서 명의를 해두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투기과열지구는 거의 다 해제가 돼서 별로 이제 그 걸릴 건 없는데 뭐 강남이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아직도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보시면은
일정 기간 전매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거래를 막 하시죠. 불법적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컨설팅했던 사례 같은 경우에도 불법 전매인데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그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건축을 만약에 사신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 수익성을 가장 많이 보셔야 돼요. 네, 사업 수익성을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임대주택도 공급해야 되고 그리고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기존 주택들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사업성 웬만큼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업성을 우리가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지표를 알려드리면 용적률과 대지 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적률이라는 거는 그 아파트가 존재하는 그 지역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죠. 상한 용적률 자체가. 그래서 이제 아파트 층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지금 현재 이제 그 아파트 층수가 낮을수록 용적률이 낮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층수를 많이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재건축, 뭐 재개발도 마찬가지인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파트를 새로 지었을 때 조합원한테 분양하고 남은 건 이제 일반 분양하시는 건데 이 일반 분양 숫자가 많을수록 이제 수익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가 세대를 얼마나 지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결정짓는 요소가 용적률과 대지 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용적률 관련해서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분당에 있는 어떤 한 아파트인데, 근데 이게 용적률이 여기가 280%까지가 지금 현재 이제 상한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뭐 그냥 34평 아파트를 다 짓는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가정했을 때. 그래서 기부 체납이라는 거는 뭐 공원이나 학교나 도로 이런 것들로 이제 빠지는 면적이죠. 그래서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을 보니까 33,000평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80% 용적률에서 34평 아파트를 하나 지으려면 세대당 한 12평 정도가 이제 대지 지분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2,400세대 정도가 되니까 12평 곱하기 뭐 2,400 하면은 거의 뭐 29,000평 정도는 조합원 아파트 짓는데 이제 대지 지분을 써야 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남아있는 건 4,000평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반 분양분으로 했을 때 일반 분양 비율이 12%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평균 40% 정도 일반 분양 나와야 그래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용적률 350%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그 세대당 들어가는 대지 지분 자체가 적어지게 되는 거죠. 네, 한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대지 지분이. 그렇게 됐을 때 계산해 보면은 일반 분양 비율이 거의 3배 가까이 뛰게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익성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용적률, 허용 용적률이라던가 현재 이제 용적률을 얼마큼 이제 그 낮게 지어진 아파트인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용적률에 따라서 대지 지분이 얼마큼 들어가나 보면은 뭐 요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대지 지분인데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면적 곱하기 대지권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4평 이상 나오면은 뭐 재건축 수익성 어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크면 클수록 좋은 게 대지 지분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34평 아파트를 짓는데 뭐 12평 정도가 들어가면은 실제로 그 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뭐 20평이다. 그럼 나머지 8평은 새 아파트를 짓는데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지 지분이 클수록 좋다. 평균 대지 지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남산 경관지구 최고 고도지구로 묶여 있어가지고 7층 이상 못 짓는 곳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평균 대지 지분이 너무 높아요. 거의 30평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런 데는 사실 재건축을 하더라도 이제 고도 제한이 걸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대지 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재개발, 재건축 다 마찬가지인데 사업지에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보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GTX 호재라던가 뭐 이런 교통망 호재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노후 지역을 뭐 대규모로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보시는 거는 굉장히 거기가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대규모로 개발됐을 때 상당히 이제 그 많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남동 뉴타운 같은 경우라던가 그리고 마이언 뉴타운 그리고 뭐 신림동 뭐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입주권 상태일 때는 비교적 저평가된 그런 매물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정책에 따라서 좀 규제가 완화돼서 그거에 따라 수혜를 보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이제 고도 제한 완화 같은 것들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수혜를 받는 지역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데도 사업지별로 조금씩 이제 층수 한 층만 더 올리게 해줘도 사실 상당히 이제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도 제한 관련해서 좀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약수동, 중구 일대, 중구 쪽이 남산경관지구로 가장 많이 묶여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이제 고도 제한, 고도지구로 묶여 있는 면적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일대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당동 쪽이라던가 뭐 약수동 쪽 이런 데 아직도 저렴하게 이제 살 수 있는 매물들이 있어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 그리고 이태원동이라던가 뭐 이런 데들, 후암동 뭐 이런 데들 다 지금 고도지구로 묶여 있는데 그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사업지별로 완화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은데 이제 신당동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신당동에는 구역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의 뭐 이 고도 제한 걸려 있고 이런 곳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도 이제 막 사업이 원활하게 가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다가 제일 빠른 구역을 꼽아보자면 8구역, 9구역이죠.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청구역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9구역은 이제 버티고개역 근처여서 좀 한남동, 이태원동 쪽에 가까운 지역이죠. 입지적으로는 좀 더 좋다고 보이는데 이 두 지역의 좀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9구역 같은 경우에는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거기 7층까지밖에 못 지어요. 네, 못 짓기 때문에 지금 프리미엄 차이를 보면 근데 8구역은 35층까지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는 지금 시공사 선정 단계여서 사업 단계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프리미엄을 보시면은 거의 2배 이상 8구역이 비싸죠.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비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런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하실 때는 사실 이제 아파트는 좀 정형화된 물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변 시세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쉬우신데, 그래서 재개발은 뭐 다 이제 그 주택 유형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그 물건 분석을 좀 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물건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신당 지금 9구역 같은 데들도 물건이 좀 잘 안 나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지 자체가 200세대, 30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실제로 이게 비싼 물건인지 싼 물건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도 제한 완화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이제 바뀐다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결정을 한 건데, 근데 이게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지별로 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좀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사실 이게 그냥 그 구역에 있는 뭐 어떤 주택을 매수하신다고 해서 단독 입주권을 받는다거나 어떤 사업 수익성을 보장받는다거나 그렇게 보시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좀 까다로운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입주권 이제 사시기 전에 이게 진짜 입주권이 나오고 문제가 없는 매물인지라던가 이제 매물별로도 수익성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면들이 있어서 이제 아파트가 막 거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권리 분석을 좀 잘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사업 수익성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실 때는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사실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만큼
또 이제 저렴한 투자금으로 들어가셔서 나중에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투자 수익률이 높은 투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하셔서 나한테 맞는 이제 자금 계획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내가 언제쯤 입주하면 좋겠다 이런 사업지들을 좀 선별을 하셔서 투자처를 마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이따가 주시면 돼요. 일부 마무리하고 한 10분 쉬고요. 1시 40분부터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전체적인 그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대한 뭐 흐름이라든지 의견들 드리고 그다음에 3부에는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질문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질문 들으면 다음 진행이 좀 느리니까 마지막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그 1시 40분까지 쉬고요. 혹시나 또 이따가 뭐 궁금한 점 있고 그러시면은 또 질문 때 주시고 마지막에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전체적인 진행이 끝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